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물질과 전자기장 부분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질과 전자기장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전기력이란 부분이랑 전기력,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개로 크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전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운 뒤에 이 전자의 움직임인 이 전류에 의해서 자석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자석을 움직여서 거꾸로 전류를 만들어내는 원리, 여기까지 배우면 이 단원을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할 내용은 원자와 전기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은 좀 재밌는 질문들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여러 명의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멸망한다면, 멸망하고 우리 후손이 몇 명밖에 안 남았다. 학생 몇 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그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겠냐? 이런 질문들을 과학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리처드 파인만이 한 대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여러 가지 사실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원자라는 겁니다. 원자. 모든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내용은 한 100년 전쯤에야 비로소 이 원자의 존재를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고 원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원자의 구조를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에 대해서만 알면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과학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원자가 무엇인지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성을 같이 봅시다. 원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한가운데 원자 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근데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들이 몇 개의 껍질 위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전자가 몇 개의 특정한 궤도 위를 돌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원자 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원자 핵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들이 뭉쳐져서 원자 핵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뒤에 더 하겠지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요 두 입자들은 양성자들은 서로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청력이 작용합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끼리는 모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절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 있을 때 얘들이 서로 흩어져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중성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중성자는 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들이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강력이라는 힘입니다. 강력. 그렇죠? 그래서 이 중성자와 양성자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죠. 위커크와 아래커크, 업커크, 다운커크들을 각각 3개씩 뭉쳐져서 중성자 또는 양성자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에 있는 이 양성자랑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요 전자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 양성자와 전자가 전하를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전기를 띠는 물체들은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는 이유는 이 양성자와 전자 때문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 세상에는 전기라는 성질인데 이 전기라는 성질은 이 우주가 만들 때 물질들에게 부여된 성질입니다. 특성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듯이
전기라는 이 성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게 가장 좋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다가 프랭클린이라는 과학자가 미국의 그 피레침 발명한 프랭클린이라는 과학자가 이 두 가지 전기 이름을 하나는 플러스 전기, 하나는 마이너스 전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럼 이때 쓰이는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수학에서 말하는 양수, 음수의 의미가 아닌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하의 종류입니다. 전기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이건 종류입니다. 종류. 그럼 플러스 전기는 어떤 애들을 플러스 전기라고 불렀냐? 그는 바로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를 플러스 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들은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전기는 누가 가지고 있냐? 마이너스 전기는 바로 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를 마이너스 전기, 마이너스 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물질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전자가 더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 어떤 물체가 양성자를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서 또 하겠지만 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이랑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은 같습니다. 양이 똑같습니다. 부호만 반대이지 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E라고 표현하고 이걸 기본 전하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전하량. 이 자연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전하량이 얼마냐? 요 2라는 값입니다. 2, 숫자로 2. 이거는 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숫자로 얘기하면 이런데 이거 여러분들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정도 값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하의 양입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는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만큼의 전기를 가지고 있고 양성자 한 개는 플러스 이만큼의 전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원자 같은 경우는 이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완전히 같습니다. 양성자가 예를 들어서 92개 있다. 그럼 전자가 몇 개가 있냐? 92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갖고 있는 양성자가 92개가 갖고 있는 전기의 양은 플러스 92일 거고 전자가 가진 총 전기의 양은 마이너스 92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기랑 마이너스 전기가 서로 붙어 있으니까 서로 반대의 전기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수학적으로 하면 플러스 92 마이너스 92 하면 0 이렇게 쉽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로 하면 수학적인 계산도 쉽게 되고 그래서 이 전하의 종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알겠죠? 이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내용은 조금 여러분 얘기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핵. 잠깐만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띤 가장 기본적인 입자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가장 기본적인 입자입니다. 됐죠? 그럼 전자나 양성자 한 개가 가진 전기의 양은 똑같다 그랬죠. E라는 값으로 우리가 문자로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이 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 쿨롱은 전기의 단위입니다. 전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 한 개랑 양성자 한 개가 전기의 양이 같기 때문에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들은 이 양성자의 숫자랑 전자의 숫자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원자가 가지는 전기적인 성질은 0입니다. 0. 중성입니다. 중성. 원자는 중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들로 구성된 여러 가지 물체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우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우개는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우개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원자들 자체가 원자 한 개 한 개가 다 중성이기 때문에 그럼 중성이란 말은 여기 전기가 하나도 없느냐? 그게 아니란 거죠. 양성자랑 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숫자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에서 좀 차이가 생기면 얘가 플러스 전기를 띠기도 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만약에 떼냈다. 몇 개를 가져가 버렸다. 그럼 여기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숫자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 내가 전자들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플러스 전기보다 마이너스 전기가 더 많아지니까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됐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원자의 구조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이제 정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원자 핵하고 전자의 이제 크기랑 질량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자 전체의 크기를, 원자의 맨 바깥쪽을 돌고 있는 요 전자로부터 원자 핵까지, 요까지를 원자의 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자의 크기. 요거랑 원자 핵의 반지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여기는 지름이랑 비교했죠. 비교해보니까 원자 핵은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원자 전체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입니다. 그러면 핵하고 핵 대 원자의 크기 비가 몇 대 몇이냐면, 이게 마이너스 15승이고 10승이니까 1대 10의 5승입니다. 10의 5승. 그렇죠? 원자 핵이 1이라면 원자의 크기는 10의 5승 정도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질량을 비교해보니까, 전자의 질량은, 요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는 양성자 질량의 1840분의 1, 이건 귀찮으니까 2000분의 1 정도 됩니다. 2000분의 1. 그렇죠? 그럼 양성자 한 개에 대해서, 그럼 여기는 양성자가 뭐 여러 개 있죠? 양성자. 어쨌든 양성자 한 개에 대해서 전자 한 개는 얘가 1kg이다. 그럼 얘는 2000분의 1kg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원자 핵에 비해서 전자는 거의 먼지나 다름없는 겁니다. 크기도 엄청 작고, 크기는, 이 전자의 크기는 점입니다. 점. 눈에 보이지 않는 점. 크기가 없는 점. 그렇죠? 그럼 이 원자 전체의 질량은, 원자 질량은 결국은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질량하고 거의 같겠죠. 이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의 20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자 전체의 질량을 이야기할 때는 이 원자 핵의 질량만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전자들은 아무리 많아봤자 걔들의 질량의 합은 그냥 거의 이 원자 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건 결국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태양계에서 요 태양하고 수, 금, 지, 화, 목, 토, 전, 해, 요 행성들의 질량 비교해보면, 태양계 전체의 질량에서 태양의 질량은 거의 99%가 태양의 질량이거든요. 태양계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원자 전체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을 얘기하면 원자 전체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질량에 대해서 얘기했고, 크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원자 핵의 크기랑 원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1대 10의 5승 정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니까 이걸 선생님이 한번 크기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비교를 해봤냐? 우리나라 지도에 비교해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에 선생님이 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키는 2m라고 합시다. 2m. 그렇죠? 2m면 이게 나를 원자 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원자 핵. 여기 지금 지도로 엄청 확대는 거 알겠죠? 여기 나는 지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나는 거의 점보다 더 작은 존재인 거죠. 그럼 그걸 나를 원자 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는 2m짜리니까 원자 핵의 반지름은 1m입니다. 1m. 그렇죠? 그럼 반지름이 핵 대 원자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핵이 1m입니다. 그 원자는 아까 1대 10의 5승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10의 5승 미터입니다. 원자의 반지름의 크기는 10의 5승이면 10의 3승 곱하기 10의 제곱 미터죠. 그럼 10의 3승이면 1000m면 1km. 그래서 얘는 총 합치면 얘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00km입니다. 그러면 남의 호평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원자 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맨 바깥쪽 전자는 어디서 돌고 있냐? 여기로부터
반지름이 100km인 원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죠. 우와, 이게. 그럼 남양주가 원자 핵이다. 남양주에 있는 내가, 남양주 전체가 아니라 남양주에 있는 선생님이 원자 핵이라고 하면 여기 전자는 100km 밖에, 요 어디입니까? 충청도 아산까지 갑니다. 아산. 여기는 서해에 가서 북한까지 넘어가죠. 동해 여기 어디냐? 여기면 인제를 넘어갑니다. 원주를 훨씬 넘었죠. 여기가 어디? 그러면 여기 원자 핵이고 여기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럼 요 안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전자나 원자 핵보다 더 작은 입자는 없죠. 전자랑 원자가 가장 기본적인 입자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빈 공간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원자라고 보면 원자 중에 여기 사람 한 개, 이 사람보다 더 작은 이 먼지 하나, 요 두 개가 이제 입자고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라는 거죠. 원자의 99.9999%가 다 빈 공간입니다. 좀 신기하죠? 선생님도 이거 알고 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들로 구성된 선생님 몸도 마찬가지, 이 컴퓨터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들에서 빈 공간을 싹 빼면 그러니까 컴퓨터나 선생님이나 이 모든 물질들의 99.999%가 다 빈 공간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거 한번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 이제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라볼 거는 이 전하입니다. 전하. 이 전하만 여러분들을 잘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전하라는 거는 전하는 너무 얇다 그죠? 전하는 단위를 쿨롱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쿨롱 이거 익숙하게 해두기 바랍니다. 이 전하라는 거는 정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정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이 전하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그 두 종류의 전하의 이름을 하나는 양전하, 하나는 음전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수학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하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 전하를 계산할 때는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3쿨롱 마이너스 2쿨롱 요 두 개, 이 전하랑 이 전하가 합쳐지면 총 몇 쿨롱이 되냐? 이거는 플러스 1쿨롱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수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도 상관없는 건데 이게 수학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전하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을 전기력이라 부르고 이 전기력의 크기에 대해서 나타낸 법칙이 바로 쿨롱 법칙입니다. 쿨롱 법칙. 그래서 이제 쿨롱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양전하를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성자죠, 양성자. 음전하를 가지는 기본적인 입자는 전자입니다. 맞습니다. 그 양성자나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지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은 같다 그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핵 주변으로 원자핵과 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결합하고 있냐? 그거는 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이고 전자 마이너스.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력 때문에 원자가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하고. 아닙니다. 요거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원자핵과 전자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 전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전자. 그죠? 전자는 우리가 앞으로 이 이후에 배우게 될 모든 전기적인 현상의 주인공입니다. 원자핵은 무거운 애라서 얘는 잘 안 움직이는 애입니다. 이 원자핵이 움직인다는 말은 원자 자체가 움직인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 전선이 있는데 전선 속에 이 원자핵들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 원자핵이라는 거 이거는 바로 원자니까 이 원자가 움직인다는 말은 여기 있는 입자 하나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선에 있는 요 원자들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죠. 서로 연결된 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뭐냐? 전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전자들이 막 이동하는 걸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자가 바로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단원 정자기학 단원에서는 주인공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거는 수업한 내용, 오늘 수업 주 내용과 별개로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원래 수업 흐름으로 돌아가서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원자핵하고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대해서 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요 전기력에 대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쿨롱이라는 사람이고, 이 쿨롱이 이 전기력에 대한 규칙을 찾아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쿨롱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죠. 그럼 이 쿨롱 법칙을 한번 정립해 말로 한번 풀어보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말이 너무 깁니다. 그죠? 이게 이런 이제 문과적인 표현이고, 우리 이과적인 표현은 이 긴 문장을 식 하나로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식으로 정리한 거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식을 보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기력은 Q1, Q2 어떤 입자가 가지는 전기의 양, 전하량의 곱에, 두 개를 곱했죠. 곱에 비례하고, 얘들이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죠.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얘가 이 제곱하면 값이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값을 해서 이 값을 우리가 총 몇 뉴턴이냐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Q1하고 Q2가 뭐 2배 되었을 때 요 두 개의 곱이 Q1, Q2를 곱한 게 2배가 되었다. 그럼 요 전기력의 크기는 몇 배가 되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거 2배 되겠죠. Q1만 2배 됐다. 그럼 힘은 몇 배 되겠습니까? 역시 2배 되는 거죠. 곱했으니까. R이 2배 됐다. 거리가 2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건 거리 제곱의 반비라는 거니까 이게 2배가 되면 요 전체는 2의 제곱에서 4분의 1배 되는 거죠. 4배 작아지는 겁니다.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이 식은 반드시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쿨롱 법칙에 관련된 식은 반드시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F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안 물어봅니다. 크기를 구하는 것은 물리 2에 가서 우리가 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이게 요 두 개의 곱,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럼 이 힘들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 힘은 이제 벡터량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 서로 같은 부호를 가진 전기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반대 부호를 가진 전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게 이제 쿨롱 법칙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기력의 크기는 왼쪽 식과 같이 우리가 정할 수 있고,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기력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럼 이렇게 아까 우리가 구한 요 힘은, 쿨롱 법칙으로 구한 요 전기력은 요 첫 번째 전하하고 두 번째 전하 중에 누가 받는 힘이냐? 요 첫 번째가 받는 힘, 요 힘이랑 두 번째 전하가 받는 요 힘의 크기는 어떻겠냐? 딱 봐도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힘이라는 거는 두 물체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뉴턴의 운동 재산법칙의 작용 반작용 법칙 배웠죠. 그래서 이 Q1이 Q2를 밀면, F21이라는 힘으로 밀면 Q2도 Q1을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요 전기력은 얘가 받는 힘이기도 하고 얘가 받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3쿨롱짜리 힘하고 요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1쿨롱짜리 전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요 두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둘이 서로 다른 부호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죠?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왼쪽으로. 그럼 이 플러스 3쿨롱이 받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합시다. 그 힘의 크기가 F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쿨롱짜리는 얼마의 힘을 받겠습니까? 얘가 좀 크니까 더 큰 힘, 얘는 더 큰 힘하고 얘는 한 3분의 1쯤만 힘을 받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둘 사이에 받는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 둘 사이가 서로 밀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로 왔다 갔다 힘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립니다. 이 F는 도대체 누가 받는 힘을 구한 거냐? 얘가 받는 힘이기도 하고 얘가 받는 힘이기도 하는 거죠. 전하의 양이 달라도 전하의 양이 얘가 3배라도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알겠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오늘 한 내용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아까 뭐였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 원자의 내부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다는 거.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플러스 전기랑 마이너스 전기 사이 또는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그 전기력에 대해서 나타낸 법칙이 쿨롱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쿨롱 법칙의 요 식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F는 K의 R제곱분의 Q1, Q2. 요 K는 상수니까 뭐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같은 전압기는 밀어내는 방향, 반대 전압은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 됐나요? 그래서 요 관계에 대해서 요 전기력 부분에서는 요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이거 내용들을 한번 잘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쿨롱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를 같이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보고 선생님 과제 내어주는 문제들을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나 그림을 한번 같이 봅시다. 가나 그림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B하고 C의 전하량이 같다고 합니다. B하고 C 전하량이 같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같습니다. 그러면 같다고 하니까 얘를 Q라고 두고 얘도 Q라고 둡시다. 전하의 양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B하고 C, Q라고 둡시다. 됐죠?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전기를 보니까 가에서는 전기력이 0입니다. 0. 그 다음에 나에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F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C가 F만큼 힘을 받는 겁니다. A로부터도 힘 받고 B로부터도 힘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건이 주어졌고 A는 플러스 전기입니다. 됐죠? 그럼 일단은 이걸 가지고 이제 B, C 전하의 양도 한번 전하의 부호도 한번 생각해보고 전기력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고 전기력 크기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요 놈이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라고 하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A는 플러스니까 일단 C가 마이너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면 A에 의해서 이쪽으로 당겨져 오겠죠. 이건 A가 당긴다. A가 당김. 그렇죠? C가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부호가 뭔지 모르니까 마이너스로 하면 A가 이렇게 A 때문에 당겨질 겁니다. 그럼 B 때문에는 당겨야 됩니까? 밀어야 됩니까? 이게 0이 되려면 B는 얘를 밀어야 되겠죠. B가 밈. 그럼 B가 얘를 밀려면 B의 부호는 뭐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BC하고 AC하고 거리가 보니까 A가 C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가 아까 쿨롱 법칙에 보면 K의 R제곱분의 Q1, Q2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은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C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데 요 주는 힘이 같아야 됩니다.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얘는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B하고 똑같은 힘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B보다 전기 양이 더 커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커야 되겠죠. 몇 배 더 커야 될까요? 그거는 요 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리가 2배가 되는데도 힘이 똑같다. 그럼 거리가 2배가 되면 힘의 크기는 4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죠. 4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힘이 똑같으려면 전하량이 4배가 되면 됩니다. 4Q가 되면 되죠. 요거 알아내는 것만 해도 어렵겠죠.
이거 한번 다시 여러분들 잘 한번 복습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A가 4Q입니다. 4Q. 4Q. 그럼 B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전기, C가 마이너스 전기였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C가 오른쪽 힘을 받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A 때문에 A는 4Q고 Q, B는 Q고 C는 Q입니다. 그럼 B하고 C 사이는 밀어내는 힘이 있죠. A하고 C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A가 가까이 있으면서 전하량도 더 크니까 훨씬 더 많이 끌어당기겠죠. 그럼 얘는 합치면 왼쪽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C랑 B가 마이너스가 아니네. 그렇죠? 그럼 C랑 B가 마이너스가 아니면 그럼 C를 플러스라고 해보죠. C를 플러스로 해보면 B가 마이너스가 되면 C가 플러스로 하면 이제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가 없어지고 C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서 이제 B가 마이너스일 때 B가 당기게 되는 거고 A는 플러스니까 A가 미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역시 요렇게 되는 거고 이 전하의 양은 똑같겠죠. 전하의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로 왔을 때 B는 마이너스고 C는 플러스니까 그러면 요 화살표의 힘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B하고 C 사이에서는 서로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고 전하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끌어당길 거고 여기는 4Q짜리가 엄청 가까운 데서 밉니다. 그래서 엄청 큰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요쪽이 합치면 요 정도 힘으로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의 부호를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의 전하의 종류는 음전하 이렇게 찾아냈죠.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한번 가나 비교해 봅시다. 가나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B에 의해서 A가 끌어당겨질 거고 C에 의해서 밀려날 겁니다. 근데 B랑 C랑은 전하의 양이 같습니다. 그죠? 지금 요거 4Q짜리가 하나 있는데 A가 있는데 B는 끌어당길 거고 C는 밀어냅니다. 그죠? 근데 B가 더 가까이 있죠. 요 B랑 C는 전하의 양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전하의 양이 똑같으니까 거리에 따라서만 힘이 달라지는 거죠. B는 B가 이만큼 끌어당긴다면 C는 밀었는데 이것보다는 더 적은 힘으로 밀겠죠. 그렇죠? 전하는 같고 거리는 2배 몰려있으니까 그러면 좀 계산해 보면 거리가 2배 머니까 얘보다는 4분의 1 정도의 힘으로만 이렇게 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합쳐서는 A는 오른쪽 방향, 이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에서는 플러스 X 방향이고 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나에서는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고 C에 의해서는 C는 같은 부호니까 C에서 이렇게 밀어내겠죠. B에 의해서는 이쪽으로 끌어당기겠죠. 그럼 두 개 합치는 힘으로 이쪽으로 A는 힘을 받겠네요. 그래서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됐나요?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하고 F를 비교해 봅시다.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그럼 일단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 주변으로 쑥 지워봅시다. 이 전하량만 남기고, 아이고. 싹 지우고. 됐다. 자, 이거는 선생님 한번 먼저 풀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요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한번 우리가 구해봅시다. 이거랑 이 F라는 크기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럼 일단 요 보세요. Q하고 Q, 요 B하고 C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F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C가 B를 끌어당기는 힘, 요걸 우리 F1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하량 Q랑 Q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1입니다. 거리가 D만큼 떨어졌을 때 요게 기본 세팅입니다. 이걸 F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거리는 똑같이 떨어졌는데 Q랑 4Q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럼 이건 이쪽으로 잡아당길 겁니다. 이쪽으로 잡아당기는데 Q랑 Q 사이에 F1이라는 힘이 작용하면 Q랑 4Q 사이에는 얼마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전하량이 4배가 됐으니까 4F1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요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왼쪽으로 4F1, 오른쪽으로 F1이니까 총 힘은 R자 힘은 3F1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나에서 봅시다. 나에서는 요 F가 도대체 F1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찾아내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요 Q하고 4Q 사이에는 여기서 보면 Q하고 4Q 사이에는 4F1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D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도 D만큼 떨어져 있고 Q하고 4Q 사이에는 4F1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건 플러스 플러스니까 C가 받는 힘은 여기는 이쪽으로 4F1의 힘이 작용되겠죠. 그럼 이제는 C하고 B 사이 봅시다. B는 C를 이쪽으로 끌어당기는데 원래 Q랑 Q 사이에서는 F1이라는 힘이 작용했죠. D만큼 떨어졌을 때. 근데 이거는 이제 Q랑 Q 사이에 2D만큼 떨어졌습니다. 2배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럼 힘의 크기는 이게 2배 멀리 떨어지면 힘의 크기는 4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러면 원래는 요 둘 사이가 D만큼 떨어졌을 때는 F1만큼 작용했는데 이게 2D만큼 떨어지면 이쪽으로 얼마 힘을 당기냐? 4분의 1만큼만 당기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나 그림에서 요 총 힘 F라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4F1에서 4분의 1 F1을 뺀 값이 되겠죠. 그럼 이거 해주면 이게 4분의 16이니까 그럼 4분의 15 F1이 됩니다. 그래서 15 F1이 4F랑 같은 거죠. 나 그림에서. 그럼 가에서 B가 받는 힘은 3F1입니다. 3F1. 그럼 여기서 3F1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걸 양변을 5로 나누면 3F1은 5분의 4F가 되겠죠. 그럼 요 힘은 3F는 5분의 4F랑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렇죠? 나에서 C가 받는 힘의 크기보다 5분의 4배 요 작은 힘을 B가 여기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 크기 비교해보면 얘는 5분의 4F라서 이 정도의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와, 이게 식 한 개로 요 식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이 과정을 해야 됩니다.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복잡 머리를 엄청 많이 써야 되는 단원이 이 단원입니다. 문제도 많이 어렵게 나오겠죠.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서 다시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이 다음 시간은 시간 많으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과제로 내어주는 문제 한 2문제 정도 내어줄 테니까 그 2문제를 풀어보고 풀이 과정들을 리로스쿨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리로스쿨에 올린 그 과제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